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로 그날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12% 급등했습니다. 레이시오는 15%, 노스럽 그루먼은 18% 올랐죠. 전쟁이 터지면 누군가는 파산하고 누군가는 죽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부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세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특정 집단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어떻게 거대한 돈벌이 시스템이 됐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해가 단 한 해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라크 침공,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공습, 시리아 개입, 예멘 분쟁, 소말리아 작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평화를 외치고 철군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어딘가에서 미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모든 전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분명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도 아니에요.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 미국 방위산업 주식들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 달 만에 35% 급등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8%,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33% 상승했어요.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방위산업 지수는 일주일 만에 22% 뛰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패턴이에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동유럽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이 회사들의 주가는 천장을 뚫습니다. 실제로 2024년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에게 역대급 황금기였습니다.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록히드 마틴은 연매출 700달러를 돌파했고 레이시오는 680억 달러, 노스럽 그루먼은 3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5%나 올랐죠.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가는 계속 치솟았고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며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손댈 수 없을 만큼 올랐고 식료품비는 40% 이상 뛰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정부 예산 배분입니다. 2024 회계연도에 국방 예산은 8,860억 러로 증액됐지만 교육 예산은 280달 삭감됐고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190억 달 줄었으며 의료 보조는 370달러 깎였습니다. 합치면 840억 러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쟁으로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부를 쌓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총알바디가 되는 군인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겉으로만 보면 방위산업체들이 전쟁으로 돈 버는 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니까요. 하지만 껍데기를 벗겨내고 들여다보면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쟁이 터졌을 때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쟁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설계돼 있어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예산의 13%가 군사비로 나갑니다. 8,86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처음엔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정부는 국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서는 방위산업체와 정치인과 로비스트, 그리고 언론이 하나로 뒤엉킨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위협에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전부 조종하죠. 이걸 이해하려면 현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힘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군산복합체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용어는 1961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경고하면서 처음 등장했어요. 2차 대전 영웅이었던 그가 자신의 마지막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이 위험이었죠. 군대와 산업이 결합하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탄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어요. 미국의 작동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럽 그루먼 같은 회사들은 일반 기업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지 않아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지도 않고요. 오직 미국 정부에만 판매하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무기를 사들이는 겁니다. 2023년 미국은 국방비로 8,770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이건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4,800억 달러가 민간 방위산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참고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같은 방산업체들이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죠. 다만 규모와 영향력에서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 계약을 따내는 회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약을 따내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F-35 전투기 프로그램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로키드 마틴이 2001년 이 계약을 따냈을 때 총 예산은 2,330억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1조 7천억 달러로 불어났죠. 7배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2070년까지 계속됩니다. 한 번의 계약으로 70년간 돈을 버는 구조예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 이들도 수요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수요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에서 나와요. 세상이 불안정해질수록,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이 터질수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로키드 마틴은 2024년 1분기에만 매출이 14% 급증했어요. 이스라엘이 자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정밀 유도 폭탄을 대량으로 주문했기 때문이죠. 레이시온도 같은 기간 18% 성장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아이언도용 요격 미사일 수요가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6개월 만에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400억 달러를 승인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직접 우크라이나로 간 게 아닙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이었죠. 결국 400억 달러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된 겁니다. 2022년 한 해만 봐도 미국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 지원은 총 1,1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방위산업체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 회사들은 전쟁, 불안정, 공포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격적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터졌을 때 특정 산업이 돈을 버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제약회사는 전염병이 돌 때, 보험사는 재난이 터졌을 때 수익이 늘어나죠. 하지만 미국의 방위산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수요를 기다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수요를 만들까요? 바로 미국 정치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2022년 미국 방위산업 부문이 워싱턴에서 로비에 쓴 돈은 1억 4,500만 달러였어요. 하루로 환산하면 40만 달러가 넘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1만 6,500달러씩 로비에 쓰는 거죠. 이 돈으로 뭘 살까요? 영향력입니다. 정확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미국의 실제 사례를 볼까요?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미국 군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였죠. 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어디서 일했을까요? 레이시온의 정부관계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쉽게 말해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수업체 로비스트였던 겁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레이시온은 370억 달러어치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연일까요? 패트릭 셰너헌은 보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2017년 국방부 부장관이 됐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 바로 아래 서열 2위였죠. 그가 재직하는 동안 보잉은 국방부로부터 240억 로 규모의 신규 계약을 수주했어요. 윌리엄 리는 레이시온 부사장 출신으로 국방부 부장관을 지냈고 퇴임 후
다시 레이시온 이사회로 돌아갔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퇴임 후 보잉 이사회에 합류했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시스템 그 자체예요. 프로젝트 온 가버먼트 오버사이트라는 감시단체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 380명이 퇴임 후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3명씩 회전문을 통과한 거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방위산업체 임원 출신 200명 이상이 국방부 고위직으로 임명됐어요. 이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민간 방위산업 계약에 최대한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로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작동하죠. 미국의 이 회사들은 정치 시스템 전반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어요. 선거 캠페인 후원부터 시작해서 싱크탱크 지원, 대학 연구소 펀딩, 언론사 광고까지 망라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방위산업 5대 기업은 양당 후보에게 총 2,8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에 1,400만 달러, 트럼프 캠프에 1,400만 달러를 정확히 반반 나눠서 후원했죠.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군사 예산 증액을 지지하니까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방 예산은 매년 증가했어요. 트럼프 시절보다 더 많이요. 미국 의회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 60명 중 54명이 방위산업체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습니다. 평균 기부액은 1인당 35만 달러였어요. 상원 군사위원회는 26명 전원이 방위산업 돈을 받았죠. 이들이 국방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한데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자기 강화 루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방위산업체가 정치인에게 돈을 주면 그 정치인들은 군사 예산 확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회사들은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 그 수익으로 다시 정치인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죠. 그리고 만약 실제로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건 대박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주가는 치솟고 계약은 쏟아지니까요. 지난 30년간 이 사이클을 통해 미국의 군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 냉전 종식 직후 미국 국방 예산은 3천억 달러였어요. 이제 적이 사라졌으니 평화 배당금을 받을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실제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국방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국방 예산은 4,500억 달러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도 6,800억 달러로 늘었고 2011년엔 7,500억 달러를 넘어섰죠.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위협, 북한 핵 개발, 이란 문제, 테러 조직 재등장 등등 항상 새로운 적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예산은 올랐어요. 트럼프는 2016년 선거 유세 때 중동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4년 동안 국방비를 매년 증액했죠. 2020년에는 7,380억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바이든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2024년 예산을 8,860억 달러 책정했고 2025년 예산안은 9,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군사비 증액은 너무 익숙한 현실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뉴스에서 국방 예산 800억 달러 증액 확정이라고 보도해도 그냥 지나치죠. 마치 날씨 예보처럼 당연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적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프레이즘이 씌워집니다.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익숙한 논리들도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거, 방위산업 계약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 무기 제조가 지역 경제를 떠받친다는 거요.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미국 방위산업은 실제로 21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1.3%에 해당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방위산업이 주요 경제활동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미국 정치인들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산 증액을 옹호할 때 우리 지역에 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죠. 유권자들도 일자리가 생긴다니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그림을 바꾸진 못해요.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익이 분쟁과 직접 연결돼 있으면 인센티브는 위험한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상이 평화로우면 매출이 떨어지고 전쟁이 터지면 수익이 10배로 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직접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지지하고 외교적 해결보다 군사적 대응을 옹호하며 위협을 과장하는 보고서를 퍼뜨릴 수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방위산업체들이 자금을 대는 싱크탱크들을 보세요. 대서양협의회, 신미국 안보센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곳들이죠. 이들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거의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이 시급하다.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들이 언론에 인용되고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하며 결국 예산 증액의 근거가 됩니다. 2010년대 중반 이런 보고서들은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10년 안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죠. 결과는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증강 예산이 3배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항공모함, 차세대 전투기,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 구매가 승인됐고요. 누가 이 계약을 따냈을까요? 바로 그 싱크탱크들의 돈을 댄 방인업체들입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은 끓는 점을 넘어섰어요. 이란은 이스라엘 내 군사시설에 드론 공격을 퍼붓고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 안보와 억지력 강화를 명분으로 항공모함 2척을 중동에 급파했고 최신형 F-35 편대를 배치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증강했죠. 결과는 뻔합니다. 미국 방위산업 주식들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 레이시오는 3주 만에 주가가 23% 올랐습니다. 한 발당 5만 달러 하는 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은 하루에 수백 발씩 쏘아대고 있고 미국 정부가 비용을 대주고 있어요. F-35 전투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은 신규 주문이 쇄도하면서 주가가 19% 상승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과 크루즈 미사일을 생산하는 보잉은 16% 올랐죠. 군사기술 전문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AI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팔란티어 주가는 거래량이 하룻밤 3-4배로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계약을 예상하고 몰려든 거죠.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 배치되는 모든 병력, 운용되는 모든 해외 기지가 방위산업체들의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돼요.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글로벌 국방비 지출은 2023년 기준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죠.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테즈,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 중국의 EORINCO까지 전 세계 무기 제조사들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과 주가 급등 너머에는 훨씬 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화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결과죠. 전쟁과 그 주변에 구축된 군사 인프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해요. 미국의 경우 재량 예산의 거의 절반이 군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절반을 국방에 쏟아붓는 거예요. 미국의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평균적인 미국 시민은 매년 세금으로 약 1만 2천 달러를 냅니다. 이 중 2,900달러가 군사비로 쓰여요. 거의 4분의 1이죠. 4인 가족이면
연간 1만 1,600달러를 군대 유지에 쓰는 겁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 한 명 대학 등록금 1년치를 낼 수 있어요. 가족 건강보험료 6개월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금 이자 4개월치를 갚을 수 있죠. 하지만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 돈은 자동으로 군사비로 배정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일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든 $1는 의료비를 낮추거나 무너지는 다리를 고치거나 공립학교 교사 월급을 올리거나 노인연금을 늘리는 데 쓰일 수 있었던 $1예요.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죠. 미국 인프라는 붕괴 직전입니다. 미국 토목학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미국 인프라에 C 학점을 줬어요. 도로의 43%가 열악한 상태고 다리 7개 주 중 1개는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상수도관의 40%가 50년 넘게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전부 고치려면 2조 6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미국이 3년치 군사비입니다. 단 3년간 국방비를 동결하고 그 돈을 인프라에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미국 교육은 어떨까요?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6만 5천 달러입니다.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죠. 많은 교사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어요.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교사의 연봉을 20% 올리려면 연간 200억 달러가 필요해요. 이건 F-35 전투기 100대 값입니다. 미국은 지금 2,500대를 구매할 계획인데 그중 100대만 포기하면 교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미국의 의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미국인 4,5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당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살 돈이 없어서 투약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 한 병이 $300가 넘거든요. 제조 원가는 $5도 안 되는데 말이죠. 모든 무보험자에게 기본 의료 보장을 제공하려면 연간 9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건 국방 예산의 10%예요. 펜타곤이 연간 8,860억 달러를 쓰는데 그중 900억만 돌리면 4,500만 명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 위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평균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의 8배를 넘어섰어요. 1970년대엔 3배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엄두도 못 내죠.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택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 10년간 40% 삭감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방비는 35% 증가했고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의도된 구조예요. 군사비 지출이라는 건 결국 부의 재분배 시스템입니다. 일반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소수의 방위산업체와 그 주주들에게 이전하는 메커니즘이죠. 2023년 로키드 마틴 CEO 제임스 타이클릿의 연봉은 2,640만 달러였어요. 여기에 주식 옵션까지 합치면 총 보상은 6,006만 달러를 넘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사 1,000명 연봉을 합친 금액이에요. 주주들은 어떨까요? 로키드 마틴 주식의 60%는 상위 1%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당금으로만 연간 수십억 달러를 가져가요. 레이시온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초부유층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는 거죠. 결국 전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맨 꼭대기로 흘러갑니다. 미국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정부가 그 돈으로 무기를 삽니다. 무기를 만든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돌아가요. 그 돈의 일부는 다시 로비와 정치 기부금으로 쓰여서 더 많은 군사비 증액을 이끌어냅니다. 완벽한 순환 구조죠. 손해보는 건 일반 시민들 뿐이고요. 더 교묘한 건 이 시스템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방위산업이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 기억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매사추세츠 대학교 경제학자들이 2011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국방비 10억 달러는 약 1만 1,200개 일자리를 만듭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같은 10억 달러를 교육에 투자하면 1만 1,700개, 의료에 투자하면 1만 7,200개,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면 1만 6,800개 일자리가 생겨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방위산업은 자본 집약적입니다. 첨단 기술과 비싼 장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사람은 적게 고용해요. 반면 교육이나 의료는 노동 집약적이죠.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위산업 일자리는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같은 몇몇 주에 집중되는 반면 교육이나 인프라 투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다릅니다.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고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 건설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죠. 돈이 순환하면서 지역 사회 전체가 혜택을 봅니다. 반면 전투기나 미사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기는 해외로 보내지거나 창고에 쌓입니다. 지역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GDP의 4%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요. 미국은 2.8%입니다. 중국은 매년 120만 명의 STEM 전공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미국은 57만 명이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혁신과 미래 기술에 투자할 돈을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무기 체계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 프로그램 하나에 1조 7천억 달러를 쓰는 동안 중국은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20년 후엔 어느 나라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까요?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외교가 실패하고 모든 평화적 해결책이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 뒤에 숨은 인센티브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전쟁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예산이 늘어날 때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식 명분은 대량 살상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런 무기는 없었어요. 그럼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번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라크 전쟁에 든 비용은 공식적으로 8천억 달러였어요. 실제로는 간접 비용까지 합쳐서 2조 달러가 넘었고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 부분이 민간 계약업체로 흘러갔습니다. 헨리버튼, KBR, 블랙워터 같은 회사들이 군수품 보급, 기지 건설, 경비 업무를 맡았죠. 헨리버튼만 해도 4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냈어요. 재밌는 점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가 헨리버튼 CEO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헨리버튼 주가는 300% 올랐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비슷합니다. 20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2조 3천억 달이었어요. 그런데 탈레반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2001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으로 뭘 한 걸까요? 추적해보면 대부분 방위산 업체와 용역 업체들의 수익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실질적 목표가 달성됐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갈등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정책 이반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듣는 조언은 대부분 방위산업과 연결된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위협을 경고하고 전직 장성들은 군사행동을 권고하며 국방 관료들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방위산업과 연결돼 있어요. 언론도 한몫합니다. CNN, 폭스 뉴스, MSNBC 같은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전직 장성들과 국방 관료들을 전문가로 고용해서 분석 코멘트를 제공하게 해요. 시청자들은 이들을 중립적인 전문가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방위산 업체의 컨설턴트나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한데도 방송에선 밝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이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제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이클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 예산이 늘고, 긴장이 고조되면 계약이 쏟아지며, 전쟁이 터지면 주가가 치솟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동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개입도 깊어지고 있어요. 항공모함이 배치되고 전투기가 날아가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방위산업 주식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누군가에겐 비극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대박인 겁니다. 가장 씁쓸한 건 이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뇌물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니에요. 미국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정치 기부금, 로비, 회전문 인사, 싱크탱크 후원, 이 모든 게 완전히 합법적인 활동들입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이런 구조를 허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깊숙이 뿌리내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이 단순히 지정학적 불가피성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국가 안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방위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전직 관료들이 어떤 회사 이사회에 앉아 있는지, 싱크탱크가 누구한테 돈을 받는지 명확하게 공개돼야 해요. 지금은 이런 정보들이 파편화돼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면 여론의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대안도 필요합니다. 군사비를 줄이면 안보가 약화된다는 주장에 맞서려면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죠. 외교적 노력 강화, 동맹국과의 비용 분담 확대, 불필요한 해외기지 축소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75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중 상당수는 냉전 시대의 유물이죠. 100개만 줄여도 연간 2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거나 무기 구매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회사가 수십 년간 독점하는 구조인데 경쟁 입찰을 강화하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F-35 프로그램이 예산을 7배나 초과한 건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예산 통제와 성과 평가를 도입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전쟁이 터질 때마다 누군가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불어난다는 사실, 세금이 소수의 주머니로 흘러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평화보다 갈등을 선호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정치인이 국방비 증액을 주장할 때, 언론이 새로운 위협을 경고할 때, 전문가가 군사행동을 권고할 때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죠. 인식이 바뀌면 대화가 바뀝니다. 대화가 바뀌면 여론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면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가 힘이니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됐고 엄청난 자원과 권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시민들의 각성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가 많아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건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언론이 진실을 보도했으며 결국 정치인들이 철군을 결정했죠. 그때도 방위산업체들은 전쟁 지속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지가 더 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새로운 전쟁 소식을 들을 때, 주식시장에서 방위산업 주가가 치솟는다는 기사를 볼 때, 정치인이 국방비 증액을 주장할 때 이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건가? 전쟁은 누구를 위한 건가? 누가 대가를 치르고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을 바꿀 가능성도 커집니다. 변 항상 인식에서 시작되니까요.